어머니,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머님, 저희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손주도 못 보실 텐데 괜찮으세요? 내가 사람이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눈앞에 자식들이 더 이상 내가 알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으로 길러낸 내 자식들이, 내가 지켜온 가족들이,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식들만큼은 나보다 편하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옷 한 벌도 아껴 입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참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걱정해 주겠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나는 너무 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전보다 연락이 줄었고 작은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모두가 바쁜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미리미리 재산 정리를 좀 하셔야죠. 나중에 형님한테 다 넘어가면 저는 뭐가 됩니까? 요즘 어르신들 다 실버타운 가서 편하게 사세요. 어느 날은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대출이 너무 많아서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유산에서 제 몫에서 빼주셔도 됩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는 오직 돈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손주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바쁘겠거니 힘들겠거니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손주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작은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비밀번호 바뀐 거 모르셨어요? 죄송한데요. 연락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할머니, 안 돼. 엄마가 가지 말래.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손주의 울음소리. 그러나 며느리는 싸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붙잡고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집에 있을까 싶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정막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성 들여 꾸며온 집, 자식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흔적이 남아있는 집. 그런데 이제는 너무도 조용하고 차가운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어쩌다가 가족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경비원이 나를 힐끔거리며 어색한 미소를 짓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이 나를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다가 단골 가게 주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괜찮다니요? 가게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께서 그러시던데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드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요즘 자꾸 돈을 막 쓰시고 헛것도 보신다고. 혹시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도와달라고 하시던데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이웃들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는지, 왜 경비실에서도 나를 경계하는 듯 했는지, 자식들이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나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신뢰가 가는 인상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자식들이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 거절하자 태도가 변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이라니요? 이미 자녀분들이 어머님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처럼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간다면 나는 재산은커녕 내 인생까지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우선 법적 조치를 위해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님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녹음기를 준비하고 앞으로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금융 내역을 정리하고 이웃들에게 자식들이 퍼뜨린 소문을 확인하며 증거를 하나씩 수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누군가 싶어 인터폰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는 뜻밖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며느리였습니다. 나는 순간 놀랐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철저히 외면하였는데 왜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큰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모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저 어머님, 사실 아들이랑 작은아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왔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하였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왔다니 무슨 뜻일까? 어머님께서 요즘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 저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느냐? 동네에서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치매가 오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나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동네에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들이랑 작은아들이 퍼뜨린 소문이 아니었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니라니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시아버님 친구분들이요. 시아버님이 예전에 사업하시면서 친하게 지내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이에서도 어머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의 지인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니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던가. 어머님이 예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셨다거나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야기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식들이 퍼뜨린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삶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보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유언장을 올려두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저 이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유언장이 내 마지막 무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이 유언장의 존재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생전에 내 아내 윤정숙 가명에게 모든 재산을 위임하며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이 재산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한다. 나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조항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재산을 오직 나에게만 남긴다고 명확히 명시하였고 자식들이 그 재산을 건드릴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내용이 뒤에 적혀 있었습니다. 단, 윤정숙이 이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해당 재산의 관리 권한은 제3자에게 위임한다. 나는 순간 멈칫하였습니다. 제3자,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손을 떨며 유언장의 끝부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 유언장의 후견인 및 재산관리인은 박동수 가명로 지정한다.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동수?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연락이 끊겼지만 그는 항상 남편 곁에서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후견인을 지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었고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박동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다. 딩동.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걸어가 인터폰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부르셔서 왔어요. 유언장이 뭐라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유언장을 올려둔 채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앉아라. 자식들은 이상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유언장을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다. 너희는 이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을 것이다. 큰아들은 유언장을 집어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작은아들도 눈을 크게 뜨며 유언장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어머니께 남기셨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누구도 함부로 손 뗄 수 없다. 작은아들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이건 그냥 유언장일 뿐이잖아요. 근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후견인 지정 같은 거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만. 나는 큰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유언장을 끝까지 읽어보거라. 큰아들은 다시 유언장을 확인하였고 후견인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동수? 나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려 했는데 내 아버지가 이미 해두셨더구나. 작은아들은 당황한 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따르면 만약 내가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 모든 재산은 박동수 씨에게 관리 권한이 넘어간다고 하셨다. 큰아들은 얼굴을 감싸 쥐고 신경질적으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조작된 거 아니에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작? 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이 있습니까? 후견인을 제3자한테 넘긴다고요? 아버지가 우리보다 그 사람을 더 믿었다고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너희보다 그 사람을 더 믿으셨다. 순간 거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작은아들은 멍한 얼굴로 유언장을 바라보았고 큰아들은 씩씩거리며 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유언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래? 내 아버지가 남긴 이 유언장을 법정에서 공개해도 될까?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자신들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가거라. 작은아들은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끝까지 버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내 재산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마라. 큰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유언장을 다시 올려두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숙이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떠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가슴속 응어리도 조금씩 풀리는 듯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유언장을 접어 책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는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일까? 자식들이 떠나자마자 그녀가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큰아들이 떠난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 무슨 일이냐? 나는 거실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망설이다가 결국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이게 어머님께서 꼭 보셔야 할 자료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냐?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꾸 몰래 이상한 전화를 받는 걸 보고 의심이 들어서 뒤져보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부동산 계약서,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신탁 서류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철민이가 작성한 서류란 말이냐? 네. 어머님께서 후견인 지정이 확정되면 바로 이 서류를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넘기려 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즉, 큰아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재산을 직접 관리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누군가를 배후에 두고 모든 것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넘기려 했느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 생전의 사업 파트너들입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오래된 사업 파트너들은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이용해 내 재산을 손에 넣으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철민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큰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은 처음에는 단순히 후견인을 정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돈이 오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단순히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하였고 거기서 돌아설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떨며 말하였습니다.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겠느냐? 큰며느리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저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나는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나는 자식들과 다시 마주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나를 속여왔던 큰아들은 이제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제 아들이 저를 후견인으로 몰아간 후 곧바로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선언하였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은 기각합니다. 그 순간 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이 나를 걱정해 주었고 변호사는 끝까지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도 나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자주 찾아오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그날 오랜만에 손수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평온해졌다. 그렇게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